지옥 같은 최전방 해병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맞서 싸우다 군사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여군 해병장교.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부대 전체를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디젤 엔진의 둔탁한 소음과 역한 기름 냄새, 그리고 비릿한 소금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대한민국 최북단 서해의 군사적 최전선 백령도로 향하는 군용수송선 갑판 위에서 하선우 해병 소위는 부서지는 회색 파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는 마치 그녀가 스스로 뛰어든 이 거친 세상의 다른 이름처럼 보였다.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한 지옥 같은 군사기 초반 OBC 과정마저 독하게 수료했다. 그녀의 이력서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자부심과 뼛속까지 박힌 기수 문화로 뭉친 이곳 제육해병여단 흑룡부대에서는 그저 외부에서 온 이력일 뿐이었다. 그녀는 왜 이곳을 택했는가? 어쩌면 운명이었고 어쩌면 반항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괄하는 사령관, 별셋의 하강혁 중장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군 전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기밀이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가장 혹독하고 거친 곳에서 오직 해병 하선우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이곳 서해의 외로운 섬으로 이끌었다. 몇 시간의 항해 끝에 거대한 용이 웅크린 듯한 백령도의 투박한 해안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폭우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육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살갗을 애는 칼바람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주치는 해병들의 눈빛은 무뚝뚝함을 넘어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낯선 특히 젊은 여군 장교의 등장을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좇았다. 신고합니다. 해병 소위 하선우, 금일부로 제육해병여단 예하 555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대대 본청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잠시 후 안에서 나온 남자는 한눈에도 야수 같은 인상을 풍기는 해병대 대위였다. 그의 다부진 팔뚝과 전투복 명찰 위에는 백상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입을 열었다. 하선우 소위라. 여기가 사관학교 캠프인 줄 아나? 내 그 반짝이는 계급장. 여기 백령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긴 진짜 해병들만 버티는 곳이라고. 처신사는 모욕에 가까웠다. 그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해병대의 논리를 약자로 보이는 그녀를 짓밟는 무기로 사용했다. 소대 배치는 나중에 하고 우선 내가 이 섬에서 버틸 자격이 있는지부터 시험해 봐야겠다. 저기 해안 절벽 보이지? 저기 3km 구간 전체의 침식 상태와 균열 지점을 오늘 일몰 전까지 단독으로 정찰하고 직접 손으로 그려서 작전 지도를 만들어 와. 안전장비? 그런 건 실전에서 없어. 내 두 눈과 두 다리가 유일한 장비야. 그것은 명령을 빙자한 살인 미수였다. 파도에 깎여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해안 절벽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혼자 정찰하라는 것은 그녀를 고립된 사고사로 위장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선우는 토를 달지 않았다. 이곳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수능의 백상길 대위는 역시 계집은 한 번 밟아주면 조용해진다는 듯한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하선우는 곧장 절벽으로 향했다. 아찔한 높이 아래로 검푸른 파도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군홧발에 힘을 주고 바위 하나하나를 손으로 확인하며 위태로운 전진을 시작했다.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온몸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도끼로 불타고 있었다. 날 죽이려 했나, 백상길. 그렇다면 나는 살아남아 내 놈의 목을 물어뜯어 주겠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출 무렵 만신창이가 된 하선우는 손으로 직접 그린 정밀한 지도를 들고 중대 본부로 복귀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중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중대 행정반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중대 주임이자 해병대 생활의 산증인인 김필중 원사였다. 그날 밤 홀로 남아 젖은 전투복을 정비하는 하선우에게 김 원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물이 담긴 수통과 깨끗한 수건을 건넸다. 소위님, 백상길 대위님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해병은 강해야 한다는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부디 요령껏 버티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체념이 섞인 경고였다. 이곳의 불합리한 질서에 순응하라는. 하지만 하선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수통의 온기를 느끼며 김원사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요령껏 버티는 건 해병이 아닙니다, 주임원사님. 이기는 것이 해병입니다. 그녀의 눈빛을 본 김원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신임 장교와도 다른 서슬퍼런 도끼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이 작은 여장교가 이 거친 섬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선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북녘 땅의 희미한 불빛을 노려보았다. 이곳은 적과 대치한 최전선이자 그녀 자신의 증명을 위한 첫 번째 전쟁터였다. 하선우가 해안 절벽 정찰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자 백상길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그녀를 단번에 꺾어버리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해병대의 기수와 전우애라는 신성한 가치를 그녀를 고립시키는 가장 추악한 무기로 사용했다. 소대장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니 소대원 전체가 빠져가지고 백상길은 하선우가 지휘하게 될 소대의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리고는 하선우가 작성한 보고서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소대원 전체에게 완전 군장 뺑뺑이를 지시했다. 내년 하나 때문에 전 소대원이 고생하는 거다. 알겠어? 내가 똑바로 못하면 내 부하들이 전부 죽어나가는 거라고.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하선우에게 돌렸다. 소대원들은 억울한 단체 기합에 숨을 헐떡이며 연병장을 돌면서 자신들을 고통에 빠뜨린 원흉인 하선우를 원망의 눈초리로 쏘아보기 시작했다. 끈끈해야 할 전우애가 지휘관의 악의적인 이간질에 의해 증오와 원망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하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심리적인 압박은 점차 노골적인 성희롱으로 번져나갔다. 어느 늦은 밤 하선우가 홀로 남아 총기 수입을 하고 있을 때 술 냄새를 풍기며 백상길이 다가왔다. 어이, 하소위. 총기 수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는 그녀의 뒤로 바싹 다가서서 총을 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을 겹쳤다. 그리고는 마치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몸을 그녀의 등에 완전히 밀착시켰다. 그녀의 목덜미에 그의 거친 숨결이 닿았다. 해병은 말이야 모든 걸 한 몸처럼 다룰 줄 알아야 해. 이 차가운 총도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끈적이는 파도처럼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명백한 성적 암시였다. 하선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총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노려봤다. 저는 중대장님의 부하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서슬퍼런 저항에 백상길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음흉하게 웃었다. 선?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선이 어딨어. 다 같은 전우고 가족이지. 내가 주말에 특별히 너랑 단둘이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때? 영내에 있는 장교 숙소 말고 섬 후미에 아무도 안 오는 간부 휴양소가 있거든. 가서 우리 둘이 밤새 작전 회의나 좀 해볼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희롱을 넘어선 명백한 겁탈의 예고였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중대장님과 단둘이 밤새 할 작전 회의 따위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단호한 거절에 백상길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폭언을 쏟아냈다. 내가 뭔데 날 거절해. 사관학교 나온 엘리트면 다야? 내 애비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냐? 아니면 뭐 우리 해병대를 다 지휘하시는 해병대 사령관쯤 되시나? 해병대 사령관. 그 말이 그녀의 고막을 찢고 심장에 박혔다. 그는 비꼬기 위해 던진 말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정확한 진실이었다. 그 순간 하선우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자신은 하필 해병대 사령관의 딸로 태어나 이토록 끔찍한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내뱉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거짓말이었다. 뭐? 죽었다고? 그럼 그렇지. 백도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좋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고. 내 그 잘난 자존심 내가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개나 줘버릴 테니까. 그는 살기등등한 눈빛을 남기고 돌아섰다. 홀로 남은 하선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군장을 꾸렸다. 그리고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칠흑 같은 해안가로 향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친 듯이 체력 단련을 하고 군용 대검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자세를 연습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다시 한번 그가 자신에게 손을 댄다면 그 손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녀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야수의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다. 백상길의 광기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그는 하선우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트집 잡아 반려했고 소대원들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린 듯 위협하며 인격을 짓밟았다. 그의 집요한 괴롭힘에 소대원들은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중대 안을 맴돌았다. 운명의 그날 서해상에 강력한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섬 전체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모든 부대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선우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해안가의 낡은 방파제를 보강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장병들은 위태롭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만취한 상태의 백상길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태풍을 핑계로 아침부터 중대장실에서 술을 마신 터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하선우에게 다가와 고함을 쳤다. 하선우, 너 때문에 작업 진도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똑바로 못해. 중대장님 위험합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일단 병력을 철수시키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닥쳐. 상관의 명령에 토를 달아. 내가 뭔데 철수하라 말아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작업 상태 확인하고 와. 그는 하선우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바로 그 순간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쳤다. 하선우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소대장님,
소대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거센 파도 앞에서 누구도 쉽게 뛰어들지 못했다. 하선우는 차가운 물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군화와 전투복이 물을 먹어 그녀의 몸을 무겁게 끌어내렸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잡혔다. 부서진 방파제의 철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철근을 붙잡고 거친 파도를 견뎌내며 간신히 몸을 끌어올렸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리는 그녀를 향해 백상길은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을 날렸다. 꼴 좋다. 역시 해병은 물에 빠져도 살아서 돌아오는군. 그런데 그 꼴을 보니 꼭 물에 빠진 생쥐 같네. 그의 조롱을 듣는 순간 하선우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백상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 이게 미쳤나? 백상길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하선우는 그동안 몰래 연마했던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백상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전현이 미쳤다. 당장 전현을 잡아. 그의 고함에 몇몇 부사관들이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선우는 뒷걸음질치며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이상 그녀는 이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운명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비바람을 뚫고 달렸다. 그리고는 부서진 방파제 뒤편 파도가 들이치는 어두운 동굴 속에 몸을 숨겼다. 온몸이 젖어 추웠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그때 그녀는 품속에서 비닐에 싸둔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가 임관식 날 말했었다. 정말 필요할 때 단 한 번만 그 방패를 쓰거라. 바로 지금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킬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해병들이 경외하는 목소리, 그녀의 아버지 하강혁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냐? 하선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군인의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합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제 힘으로는 힘듭니다. 상황을 말해라. 지휘관에 의한 가혹 행위 및 살인 미수. 그리고 하극상 발생. 이제 저는 더 이상 해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결국 통곡했다. 수학이 넘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무겁고 무서웠다. 잠시 후 그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해병이다. 그리고 해병은 결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백령도를 뒤덮은 태풍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폭풍이 서해의 작은 섬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태풍이 핥히고 간 백령도의 밤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부서진 방파제 뒤편의 작은 해식동굴 하선우는 쏟아지는 비와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덜덜 떨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뼈를 애는 추위와 지독한 절망만이 남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상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군법상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하극상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해병이 아니다. 범죄자일 뿐이다. 아버지에게 건 마지막 전화는 어쩌면 나약한 딸의 마지막 응석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곧 수색대가 들이닥쳐 흠뻑 젖은 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갈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시각 백상길 대위는 의무실에서 자신의 부러진 코에 붕대를 감으며 분노에 차 펄펄 뛰고 있었다. 감히 계집애 따위에게 일격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당장 전 중대원을 동원해 그 미친년을 찾아내. 폭풍 속에서 정신이 나가 상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탈영한 현행범이다. 발견 즉시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이건 명령이야. 그는 이 사건을 하선우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돌발 행동으로 완벽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내 짐승처럼 가두고 군법회의에 넘겨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마녀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수색조가 편성되어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 속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은 하선우의 숨통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의 해병대사령부. 집무실에서 방금 전달의 전화를 끄는 하강혁 중장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비통함으로 굳어 있었다.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도려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해병대 안에서 적에게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아닌 딸을 구해야 하는 아버지의 눈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이성으로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가장 차갑고 정밀한 외과 수술이었다. 그는 즉시 집무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으며 자비가 없었다.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 직속 대테러 부대이자 최정예인 특수수색대의 지휘통제실로 연결되었다. 나 사령관이다. 지금부터 붉은 파도 작전을 개시한다. 작전 목표 백령도 유교단 5호대대. 아군 자산 알바트로스가 적대적 내부 요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최정예 침투조를 즉각 편성, 악천후를 뚫고 백령도에 은밀히 침투하여 알바트로스의 신병을 확보, 절대 안전을 보장하라. 현 시간부로 작전 지역의 모든 지휘권은 사령부가 직접 통제한다. 내 명령 없이는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말 것. 이것은 사령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1급 비상 명령이다. 두 번째 통화는 유교단장에게로 향했다. 여단장. 자네 부대에서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금 즉시 백상길 대위가 지휘하는 중대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병력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라. 중대 전체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내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 이유를 묻지 말고 즉각 실행하라. 마지막 통화는 사령관 직속 감찰실의 사냥개로 불리는 문성준 대령에게였다. 문 대령. 잠자는 사냥개들을 전부 깨워. 날이 밝는 대로 백령도로 들어가. 이건 단순 감찰이 아니다. 부패한 장교 하나를 솎아내는 게 아니라 썩어 빠진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야. 가서 그 중대의 모든 것을 이잡듯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마.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적 행위로 간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도 좋다. 내 모든 권한을 자네에게 위임하겠다.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항의 특수수색대 기지에서는 칠흑 같은 위장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폭풍우를 뚫고 이륙하는 헬기에 올랐다. 화성의 사령부에서는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 장교들이 고속정에 몸을 실었다. 백령도를 때리는 자연의 태풍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해병대 사령관의 분노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그 검은 용의 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동굴 속에서 추위와 탈진으로 의식이 흐려져 갈 무렵 하선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을 발견했다. 백상길의 수색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품속의 대검을 꺼내 들었다.
잡히더라도 순순히 잡히진 않겠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일반 해병들이 아니었다. 검은 위장복, 방탄 헬멧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해병대 최정예 힘을 상징하는 붉은 베레모가 씌워져 있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였다. 그녀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대검을 겨누자 팀의 선두에 선 상사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지만 더없이 든든했다. 암호명 알바트로스. 사령관께서 안부를 전하십니다. 현 시간부로 소위님의 신병은 저희가 확보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선우의 손에서 대검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특수수색대원들은 신속하게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따뜻한 모포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동굴 주변에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오직 사령관의 다음 명령만을 기다렸다. 같은 시각 백상길의 중대본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헬기와 고속정으로 도착한 사령부 감찰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중대를 점령했다. 문성준 대령은 중대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밤새 작성한 하선우의 징계 보고서를 들고 있던 백상길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내 놈이 백상길 대위인가? 지금부터 해병대 사령관 명의로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 남용 및 부하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거나 당신들 뭔데 이래? 나는 하극상을 저지른 범죄자를 체포하려던 것뿐이야. 백상길은 미친 듯이 저항했지만 건장한 감찰 요원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최측근이었던 부사관 몇 명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감찰단은 중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전 중대원을 대상으로 한강도 높은 개별 면담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사령관 직속 감찰단이라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리고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해병의 의무라는 문성준 대령의 압박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백상길이 저질렀던 온갖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 단체 기합, 공개적인 인격 모독, 그리고 하선우 소위에게만 집중되었던 악의적인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중대 주임 김필중 원사는 그동안 남몰래 기록해두었던 백상길의 비위 행정 노트를 조용히 제출했다. 그것은 부패한 지휘관의 죄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백상길은 독방에 갇혀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하선우라는 독사 같은 년이 사령부에 백을 써서 벌인 음모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드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하선우를 군 감옥에 쳐넣겠다고 소리쳤다. 몇 시간 후 특수수색대의 보호 아래 안정을 되찾은 하선우가 감찰실로 들어섰다.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망자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문성준 대령 앞에 앉아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지옥 같은 순간들을 담담하고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낱 가녀린 피해자로만 보였던 그녀의 입에서 지옥의 실상이 낱낱이 그려지자 문성준 대령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위 사건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대질 신문을 위해 백상길이 문성준 대령 앞으로 끌려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함을 쳤다. 이 모든 건 저 계집애의 음모입니다. 전현이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내 지시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내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전현을 당장 군법회의에 세워야 합니다. 문성준 대령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백대위. 이건 자네 중대원 전원의 진술서이고 이건 김필중 원사의 업무일지 그리고 이건 자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이게 하선우 소위 혼자 꾸민 음모라고 생각하나? 백상길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지만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선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전현의 배후가 누굽니까? 도대체 애비가 누구길래 사령관 직속 감찰실이 총출동해서 대위 하나를 이렇게 조지는 겁니까? 전현이 사령관님과 대체 무슨 관계냐 이 말입니다. 그의 절규에 문성준 대령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상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지옥의 속삭임과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 했나 백상길이. 문 대령은 백상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말을 이었다. 내 놈은 하선우 소위에게 물었지. 아버지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도 되냐고.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상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한심한 벌레를 보는 듯한 연민마저 담겨 있었다. 축하한다, 백상길. 내 해병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답을 맞췄더군. 뭐? 하선우 소위의 부친이 바로 내 놈이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하강혁 사령관님이시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그 순간 백상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사령관의 딸. 내가 괴롭히고 성희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사령관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거대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해병대 역사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지워질 터였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께.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성준 대령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죄, 상관의 권위로 부하를 학대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사령관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죄. 내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백상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군복과 계급장이 뜯기고 군사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에게는 수십 가지의 죄목이 적용되었고 군 교도소에서 평생을 썩게 될 운명이었다. 그에게 동조했던 부사관들 역시 모두 불명예 전역 조치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중대 전체가 공중분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하선우는 홀로 부서진 방파제 위에 섰다. 태풍은 완전히 물러갔고 하늘은 섬뜩할 정도로 맑았다. 그녀는 백상길과 그의 무리들이 수송선에 실려 섬을 떠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속이 후련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이 승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방패를 쓰고 만 것이다. 사령관의 딸. 그 이름은 이제 그녀를 지키는 방패이자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가둘 감옥이 될 터였다. 섬의 해병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다. 그녀는 또다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외톨이가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해병 하선우의 이름으로 이 붉은 파도를 넘어 진정한 나를 찾는 전쟁. 그 처절하고 고독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백상길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진 자리는 그가 남긴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중대는 지휘관을 잃었고 병사들은 극심한 심리적 동요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는 하선우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대받는 피해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존경받는 지휘관도 아니었다. 그녀는 해병대 사령관의 딸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단단한 유리 성체 안에 갇혀버렸다. 부대 전체가 그녀를 살아있는 신주단지처럼 대했다. 병사들은 50m 밖에서부터 그녀를 향해 부동자세를 취했고 눈이라도 마주칠까 땅만 보며 걸었다. 간부들은 그녀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의 모든 자연스러운 위계 질서와 인간관계를 마비시키는 바이러스가 된 것이다. 그녀의 소대원들은 가장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들의 소대장이 대한민국 해병대 최고 실세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자부심이 아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들은 길을 잃었다. 이 기형적인 평화를 깨트린 것은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차동훈 대위. 해병대 내에서도 진짜 배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서해 교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충무무 공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고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강골로 유명했다. 부임 첫날 차동훈 대위는 하선우를 중대장실로 불렀다. 그의 눈빛은 훈장만큼이나 서슬퍼랬고 그녀의 배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하선우 소위. 먼저 분명히 해두지.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일도 관심 없다. 내 눈에 너는 오직 두 가지로만 보인다. 첫째, 지휘관을 잃고 오합지졸이 된 소대를 책임져야 할 소대장. 둘째, 부대원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우리 중대의 가장 큰 불안 요소. 그게 바로 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긴 널 모시는 궁궐이 아니야. 당장이라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최전방 전투 중대다. 병사들이 지휘관을 두려워하면 그 부대는 싸울 수 없어. 내가 그 벽을 직접 깨부수든 아니면 내가 널 이 중대에서 치워버리든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이건 내 경고이자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알아들었나?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해병이 던지는 진짜 과제였다. 하선우는 오히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네, 알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날 오후 하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소대원들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녀는 그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모든 가식과 변명을 걷어낸 채 자신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불편하고 무섭고 어렵겠지. 나라도 그랬을 거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소대원들의 굳은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내 아버지의 군복에 달린 별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어깨 위에 있는 건 오직 이 소위 계급장 하나뿐이다. 그리고 내 가슴에 달린 이 붉은 명찰은 너희들과 똑같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얻어낸 해병의 자격이다.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이 되고 싶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니 나를 시험해라.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내 한계를 시험해. 나는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너희들이 흘리는 땀보다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릴 것이고 너희들이 느끼는 추위보다 조금 더 추운 곳에 서 있겠다. 그래서 언젠가 너희들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내 등을 믿고 기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금부터 내 말은 끝났다. 오직 행동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상. 연설이 끝나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소대의 선임하사인 최무진 중사와 눈이 마주쳤다. 최 중사는 백상길의 비리를 묵인하지는 않았지만
사령관의 철권이 중대를 휩쓰는 것을 보며 깊은 공포를 느낀 인물이었다. 그는 하선우를 유능한 장교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하선우의 말이 아닌 그녀가 앞으로 보일 행동을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판단할 터였다. 그녀를 둘러싼 유리 성체는 그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깨부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날 이후 하선우는 말 그대로 자신을 갈아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시하는 장교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행동하는 해병이었다. 해병대의 악명 높은 구보 코스인 산악 무장구보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선두에 서서 가파른 산길을 달렸고 뒤처지는 병사의 군장을 대신 들어매고 함께 걸었다. 한겨울 살을 애는 서해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고무보트 IBS 훈련에서는 망설이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가장 먼저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렸다. 그녀의 독한 모습에 소대원들은 조금씩 혀를 내둘렀다. 공주님일 것이라 생각했던 소대장이 웬만한 특급 전사보다 더 지독한 악발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권력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체력만으로는 녹일 수 없는 두꺼운 얼음과도 같았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 소대가 담당하는 구역 중 가장 험준한 절벽 위 감시 초소 지피의 핵심적인 감시 장비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곳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전문 산악 요원들이나 오를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차동훈 중대장은 본부에서 공병대 지원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때 하선우가 나섰다. 중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과거 백상길의 명령으로 홀로 정찰했던 바로 그 절벽을 가리켰다. 저는 저곳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시 장비의 공백은 우리 경계의 구멍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수리하겠습니다. 차동훈 대위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에서 장난기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좋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된다. 최무진 중사가 동행한다. 최 중사의 판단하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복귀하는 조건이다. 최무진 중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령관 딸의 위험한 영웅노름이라고 생각했다. 절벽 등반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낡은 로프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때 하선우가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부서지며 그녀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복귀해야 합니다. 최 중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하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팔의 힘만으로 자신의 몸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확보 지점을 찾아내 등반을 계속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철 같은 의지에 최 중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침내 초소에 도착한 그녀는 공구 몇 개만으로 능숙하게 감시 장비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 기계공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숨은 실력자였다. 임무를 완수하고 함께 절벽을 내려오는 길. 최무진 중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권력에 기댄 나약한 공주님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는 자신보다 더 지독한 진짜 해병이었다. 베이스 캠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지쳐서 휘청거리는 하선우를 향해 최 중사가 말없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통을 풀어 그녀에게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대장님. 그것은 짧고 투박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명의 베테랑 해병이 다른 한 명의 진짜 해병에게 보내는
가장 깊고 진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선우는 말없이 수통을 받아 물을 마셨다. 차갑고 비정한 강철처럼 느껴졌던 최 중사의 마음이 자신의 땀방울에 의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리 성체를 향해 던진 그녀의 첫 번째 돌멩이는 마침내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소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최무진 중사가 하선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자 다른 소대원들도 조금씩 그녀를 향한 경계를 풀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사령관의 딸이 아닌 위험한 임무를 완수한 우리 소대장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신뢰를 완전한 충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그 기회는 서해의 포성 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북한의 경비정 한 척이 의도적으로 북방한 개선의 내래를 넘어 남하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섬 전체의 실제 전투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흑룡 부대는 즉시 전투 배치에 들어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실전 상황이었다. 하선우의 1소대는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최전방 해안 방어 진지에 투입되었다. 바로 눈앞의 바다에서 아군의 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이고 있었다. 난생 처음 겪는 실전 상황에 젊은 해병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아쇠를 쥔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바로 그때 하선우가 움직였다. 그녀는 참호 속에 몸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앞쪽의 교통호로 걸어나가 쌍안경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통해 소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현재 적 경비정, 아군 3번 초소 방향으로 접근 중. 거리 2000, 속도 15노트. 특이사항 없음. 모두 현 위치 사수하며 내 지시를 대기한다.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오늘을 위해 훈련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다. 그녀는 포탄이 날아올 수도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브리핑하며 소대원들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참호 사이를 오가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탄창을 확인해주고 사격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김이병. 호흡이 너무 빨라. 심호흡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최상병. 자네 KU3 사격 섹터 아주 좋아. 그대로 유지해. 그녀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소대원들은 마법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눈에 다시 해병의 도끼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대장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신뢰와 용기를 얻었다. 최무진 중사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방패였다. 소대장님, 제가 보기에 적들은 우리를 떠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교전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나도 동감이다, 최 중사.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몇 시간의 긴 대치 끝에 북한 경비정은 결국 기수를 돌려 북으로 돌아갔다. 위기가 해제되자 소대원들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해낸 것이다. 진짜 전투의 공포를 이겨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지휘관 하선우가 있었다.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한 1소대 막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 아닌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소대원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으로 진심을 다해 존경하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최무진 중사가 하선우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말없이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백령도 해안가에서 주운 듯한 투박한 조약돌이었다. 그 조약돌 위에는 대검 끝으로 서툴게 새긴 듯한 그녀의 이름 하선우와 해병대를 상징하는 앵카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소대장님. 최 중사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해병은 전장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에게만 자신의 명찰을 줍니다. 이것이 저희 일소대원 모두가 소대장님께 드리는 저희의 심장이자 진짜 명찰입니다. 하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약돌 명찰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뜨겁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진짜 해병으로 다시 태어난 자의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가두었던 유리 성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비로소 붉은 파도를 넘어 진정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북방한 개선의 LL 대치 상황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동요나 이탈 없이 완벽한 전투 태세를 유지한 6여단 555대대 1소대의 사례는 전군의 가장 이상적인 전투 제대의 모델로 전파되었다. 신임 장교의 침착한 지휘와 그를 향한 부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며칠 후 백령도에는 전례 없는 대규모 헬기 편대가 착륙했다. 해병 대사령관 하강혁 중장이 직접 서해 최북단 도서의 부대들을 격려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그의 방문은 공식적인 일정이었지만 그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곳을 찾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여단 전체 장병이 도열한 연병장. 사령관 주관의 공식 포상식에서 하강혁 중장은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NLL 대치 상황에서 제군들은 귀신 잡는 해병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에 선 수많은 해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1중대 1소대장 하선우 해병 소위, 1소대 선임하사 최무진 해병 중사. 단상 앞으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이제 그녀의 주변에서는 그 어떤 수군거림도 기피하는 시선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지휘관을 향한 일소대원들의 자랑스러운 눈빛만이 그녀의 등을 떠받치고 있었다. 하강혁 중장은 자신의 딸이자 부하인 하선우의 가슴에 직접 무공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들의 눈이 아주 짧게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와 딸의 정이 아닌 오직 최고 지휘관과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부하 장교 사이의 엄숙한 교감만이 존재했다. 훈장을 수여한 뒤 하강혁 중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하선우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공적인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병 소위 하선우. 그대는 지휘관이 부재한 혼란 속에서 소대를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실전 상황에서 그 어떤 베테랑보다도 침착하고 용맹하게 부대를 지휘했다. 그대의 리더십과 군인 정신은 대한민국 해병대 모든 장교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에 사령관의 이름으로 그대의 공을 높이 치하한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단상 아래의 일소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또한 자신의 지휘관을 믿고 따르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일소대 장병들의 전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훌륭한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용맹한 부하들이 있는 한 우리 해병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필승! 필승!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강혁 중장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위로 딸의 승리가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이었음을 만천하에 공인한 것이다. 그녀를 둘러쌌던 모든 의심과 소문의 껍질이 그 순간 완벽하게 깨부셔졌다. 공식적인 행사가 모두 끝난 늦은 저녁. 하강혁 중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선우와 단둘이 과거 그녀가 고통받았던 해안 절벽 위를 걸었다. 아버지는 전투복 차림이었고 딸 역시 전투복 차림이었다. 이제 괜찮은 거냐?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네, 사령관님. 하선우는 장난기 섞인 군인의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최무진 중사가 주었던 조약돌 명찰을 꺼내 보였다. 저는 이미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강혁 중장은 딸의 손에 들린 투박한 돌멩이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비는 내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오히려 너를 찌르는 칼이 될 뻔했구나. 용서해라. 아닙니다, 아버지. 하선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저를 위해 괴물과 싸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괴물과 싸워 이긴 것은 온전히 저와 제 전우들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해병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강철 같던 노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해병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전우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격려였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선우는 이제 중위로 진급했고 유교단 전체에서 가장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차동훈 대위는 그녀를 자신의 후임 중대장으로 추천했고 최무진 중사는 원사 진급을 앞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해 봄 백령도에는 또 한 명의 신임 여군 소위가 전입을 왔다. 1년 전 하선우가 그랬던 것처럼 잔뜩 긴장하고 불안한 얼굴이었다. 차동훈 대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선우에게 말했다. 하중이, 자네가 신임 소위의 멘토를 맡아. 이제 자네는 우리 부대의 기준이니까. 하선우는 새로 온 후배 장교를 데리고 1년 전 자신이 죽음의 공포와 싸웠던 바로 그 해안 절벽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이겨낸 하나의 파도로 기억할 뿐이었다. 후배님. 그녀는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섬은 당신을 시험할 거야. 파도가 당신을 시험하고 바람이 당신을 시험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하겠지.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의 정답은 하나야. 진짜 해병이 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조약돌 명찰을 꺼내 보였다. 우리의 진짜 계급장은 어깨에 있지 않아. 우리의 진짜 명찰은 가슴에 달려있지도 않지. 진짜 해병의 명찰은 바로 옆 전우의 심장 속에 새겨지는 거야. 그들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심장을 얻어. 그러면 당신은 이 섬의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해병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후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붉은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 파도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 자신이 더 거대한 파도가 될 테니까. 이 섬에 온 걸 환영한다, 해병.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전투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때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붉은 파도는 이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영광의 빛이 되어 그녀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하선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거친 섬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